박정희는 항상 선택을 했죠. 자기 개인에게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 그리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현실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이제 그가 아주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은 가치라는 점에서 그가 한 선택들이 말하자면 윤리에 의해서, 도덕에 의해서, 말하자면 양심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그 지점에 가면 매번 박정희는 낙제생인 거죠. 말하자면 결과론으로 보면 박정희는 우등생일 수 있지만 동기를 가지고 본다면 박정희는 항상 낙제생 중에 낙제생이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박정희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박정희 자신의 삶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다. 그렇게 아주 모순된 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박정희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했죠. 예를 들면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도 이게 박정희의 말들이죠. 나는 군대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사람이 쿠데타합니까? 아니죠.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나는 민간 정부의 정권을 넘겨줄 것이다. 넘겨줬습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자기가 권력을 찾죠. 전혀 아니죠. 국가를 누란이란 말은 달걀을 쌓은 것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달걀을 쌓은 것과 같은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 일어섰을 뿐이지 정치에 아무런 뜻이 없다. 정치에 아무런 뜻이 없는 사람이 18년 동안 대통령을 합니까? 그것도 헌법을 몇 번씩 고쳐가면서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억지 공산당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박정희다. 박정희는 전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대단히 그 캐리어 자체로 보면 성공적이었죠. 이제 박정희의 요정 정치도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요. 박정희는 한편으로 보통 일반인들은 보세요. 도시에 환락 문화가 퍼져 있다. 술집에 가는 건 안 된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머리를 길러서도 안 된다. 치마를 짧게 입어서도 안 된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 가사가 노래의 대중가사, 대중가요죠. 대중가요 노래가 구슬퍼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다 오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런 요정에서, 요정이 뭔지 모르시죠? 뭐 그걸 내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퇴폐 술집이에요. 퇴폐 술집에서 야당을 매수하고 또 하여튼 공작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를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죠. 그 문제 중에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일이 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디서 찾아봐도 더 알고 싶으면 찾아봐도 돼요. 회전당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1교포를 개입시켜가지고 한편으로 박정희는 사회 기강을 잡는다고 하면서 노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박을 못하게 하면서 이 회전당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도박하는 머신입니다. 그걸 일본에서 가져다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걸 수입을 하다가 장사를 해먹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나라 자동차라고 그래서 마치 새나라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일제 자동차 부품을 다 사다가 조립해서 마치 무슨 대단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워커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군인들이죠. 미국 군인들의 휴양을 위해서 호텔을 짓는데 이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개입해가지고 많은 돈을 착취한 그런 말하자면 불법 부정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고요.
정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끔찍한 일로 당시에 이제 뭡니까? 정보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주식 가격을 조작한 그런 사건을 벌인 겁니다. 누가? 박정희와 박정희 부하들이.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족 중흥을 하겠다. 낡은 질서를 바로잡겠다. 옛날 정치가들이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혼을 내주고 새로운 풍토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옛날 정치가들이 하던 잘못을 저지른 건 물론이고 그 이상의 많은 문제를 이미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으켰다. 그러니까 도덕과 박정희는 도대체 한 권의 책에 쓰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대한민국, 당시의 한국은 아주 문제가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케네디도 포기한 골치 아픈 나라 한국이라고 뽑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거죠.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반도가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되게 되면 일본이 위기에 처할 것이고 태평양을 미국은 공산주의자들과 공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남하를 막아야 됐던 거죠. 그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자체가 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요. 한국을 그냥 포기할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케네디는 사실 한국을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박정희 정권이 자기들이 만든 5개년 경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장면 것을 가져다 썼고 그것을 베껴서 썼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불러주는 대로 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이제 상황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박정희의 정부가 쓰는 경제 개발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박정희의 그 한국은 제3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제1공화국은 이승만의 시대, 제2공화국은 아주 짧았던 장면의 시대, 그리고 이제 제3공화국이 박정희의 시대인데요. 그 박정희의 시대에 제3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정부는 일단 문제가 되어 있었던 한일 국교를,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당시에 국가 간의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시대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착취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노골적으로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보상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열리지 못했죠. 그 한국과 일본이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그게 큰 문제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말하자면 자기들의 좀 거칠게 말하면 자기들의 부하로 삼아가지고 공산국가의 진출을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중심의 삼각체제, 미국, 일본, 한국이라고는 삼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했다. 그것을 이제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던 거고 박정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박정희 과제는 우리 경제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특별한 조치를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우선 노동이 필요하고, 또 그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자본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력밖에 없었어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도자라도, 그것이 박정희든 박정희가 아닌 누구든 간에 한국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과 외국의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의 노동력과 결합시키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박정희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재개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이 국교 정상화 자체는 1965년 6월 22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집권한 것은 1961년 5월 16일. 그러니까 4년이 걸렸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일본은 3억 달러를 무상원조 형식으로 주고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2억 달러는 빌려줄 테니까 갚으라는 것이고요. 3억 달러는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돈에 대해서 해석이 서로 달랐던 거죠. 박정희 쪽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3억 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일본은 우리가 사과하거나 우리가 보상한 건 아니고 한국이 독립국가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축하금으로 3억 달러를 준 거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자기 편한 대로 한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양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자기들 편한 대로. 그런데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치면 5억 달러네요. 그런데 물론 오늘날의 5억 달러보다는 엄청 많은 액수였죠. 그렇지만 일제 35년 동안에 한국이 겪은 그런 많은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은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또 당시 우리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살고 있는 자이니츠, 즉 제일교포가 많이 있는데 그 제일교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엉성하고 대단히 일본에게 유리한 그런 정상화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가령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여기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